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제 일에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이랑 가까워지기 마련인데요. 저도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가끔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엄마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시댁이에요. 시댁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인가 봅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사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시댁에 관한 제 사연을 공개하기 위함이고요. 누구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말씀드리자면 행복했던 기억보다 불행했던 기억이 더 많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의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사소한 일에도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 일쑤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애먼 물건이 부서지는 날도 잦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날엔 제 방 책상 밑에 들어가 귀를 막고 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이혼해. 이혼하고 딴 여자 만나면 되잖아.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방에서 듣고 있을 윤희 생각은 안 해. 엄마가 돼서 어떻게 딸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그래, 나 생각 없는 여자다. 그래서 생각 없는 여자랑 그만 살라잖아.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도 싸우는 날이 길어지니 이젠 저조차도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무뎌지더라고요. 슬프고 무서웠던 감정은 사라지고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깨끗하게 갈라져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섰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바람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두 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서로 남남이 되어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직 미성년이었던 전 두 분 중 누구와 살지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보낸 시간이 길었던 엄마와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와 함께 살게 됐고 아빠와는 가끔 얼굴을 보거나 연락을 주고받곤 했죠. 이혼 가정이라는 게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전 엄마와 단둘이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느닷없이 저한테 나가 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뭐, 엄마?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나가 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아빠랑 살라고 하지 그랬어. 진짜 내 엄마가 맞긴 해?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나도 내 인생 챙기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너도 어린이잖아.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작은 원룸 하나 정도는 얻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엄마는 저 몰래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이제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기로 했으니 따로 나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인생 살자는 것이었죠. 전 엄마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제가 20살이긴 했지만 아직 전 독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냉정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제가 마치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처럼 귀찮은 표정이었네요.
윤희야, 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 엄마는 네 아빠랑 살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살아보겠다는데 자식인 네가 엄마 앞길을 막으면 되겠니? 엄마가 생활비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봐. 너도 이제 혼자 살아도 되는 나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하필 이럴 때 아빠까지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아빠 다음 달에 베트남에 가게 됐어. 베트남? 왜? 아빠 여행 가? 아니, 아빠가 아는 사람이랑 베트남에서 사업을 좀 해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당분간 베트남에서 지내게 될 것 같아. 그럼 베트남에서 산다는 말이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한국을 떠난다는 아빠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날 내쫓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그게 혹시 아빠의 발목을 잡을까봐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 그저 아빠에게 베트남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돌아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전 이악 물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혼자 대학도 가고 돈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먹고 쓸 정도는 스스로 벌고 있었지만 계약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던 엄마의 약속도 그리 오래 지켜지지 않았네요. 그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쉬운 말을 꺼내봤지만 엄마도 힘들어 죽겠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견뎌내야 하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요. 그래도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자식을 내팽개 친 부모님께 꼭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 개수를 늘리고 입시학원까지 다니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또래 친구들처럼 여유를 부릴 틈은 없었죠. 정말 전 누구보다도 매일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누군가 그런 제 모습을 봤다면 정말 독한 년이란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겐 선택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고 있던 제게 딱 하나 따뜻한 햇살 같은 시간이 있긴 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곳에 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사람만 보면 얼음처럼 냉랭한 제 마음이 봄날 눈이 녹듯 따뜻해지더라고요. 늘 하얀 이를 보이며 미소를 짓는 표정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였죠. 처음엔 단순히 참 친절한 직장 상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와 그 남자는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시작했네요.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결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졌고 혼자가 익숙했던 제가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전 제가 그 남자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 건 정말 의도치 않은 큰 실수였어요. 그 덕분에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네요.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긴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님에게
일은 결혼을 허락받아야만 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난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아빠는 둘째치고 새 살림을 차리고 잘 살고 있는 엄마에게 제 임신과 결혼 소식이 달가올 일은 없었습니다. 임신? 아우, 아무리 혼자 산다지만 지금 네 나이에 애부터 털 것까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우, 난 모르겠다. 설마 이 마당에 결혼식이니 결혼자금이니 그딴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든 말든 난 모르겠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차라리 따끔하게 혼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엄마에겐 그 뒤로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저와 그 사람은 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며느리와 손자를 보게 된 시어머니가 절 예쁘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합가를 조건으로 살림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제 예상 범위를 크게 넘어서더라고요.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눈치까지 봐야 하니까 정말 죽겠는 겁니다. 분명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의 단비와도 같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또 다른 척박한 삶을 마주해야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설고 고된 시댁이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네요. 예, 너는 허구한 날 자빠져서 잠만 자니? 몸푼 지가 언젠데 그렇게 비실비실거려. 나 때는 애 낳고 그 다음날 밭에 일하러 갔다. 어머니 때는 사는 소리 언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제 몸을 좀 보세요. 센 바람만 불면 휘청거릴 것처럼 약하잖아요. 이런 몸으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라고? 얘는 정말 몸 약한 게 자랑이니? 그러게 왜 애를 덜컥 가져서는 사람 여럿을 고생시켜? 애는 저 혼자 갔나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솔직히 오빠 닮은 손자 보니까 좋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됐다 됐어. 넌 어쩜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를 안 줘? 내가 말을 말지 말을 말어. 시어머니가 제게 딴죽을 걸 때면 전 오히려 더 넋살 좋게 받아치곤 했어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기죽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로 한 이상 전 제자리를 당당히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언니, 나 이 블라우스 좀 빨아줘요. 커피 마시다가 흘렸는데 영 지워지질 않네. 아가씨, 그런 건 아가씨가 직접 좀 하세요. 제가 이 집 식모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뭐라고요? 새언니,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언니가 주로 세탁기 돌리니까 그냥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제 보니까 언니 속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 것 같네요. 내가 꼬인 게 아니라 아가씨가 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이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가씨 오빠의 아내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나이가 비슷한 시누이까지 절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을 보면서 살 순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꾹꾸러지게 제 의사를 전달했네요. 한번 수그리면 평생 수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제 꼿꼿한 태도는 늘 집안에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순종적이지 않은 며느리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이고, 동혁이 이놈의 자식은 어디서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저러니 부모가 애를 버리다시피 했겠지.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눈을 흘기며
차가운 말 한마디를 뱉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넉살 좋게 받아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어머님이 날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힘들어. 내가 아무리 환영받지 못한 며느리라지만 당신 손주까지 낳은 사람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좀 애교도 부리면서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해봐. 자기가 엄마가 뭐라고 할 때마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까 더 미움을 사지. 뭐?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말을 하는 거야. 어찌됐든 이제 가족이 됐는데 별거 아닌 일로 매일 아웅다웅 살면 되겠냐고. 남편의 심드렁한 반응에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제가 말한 건 그저 제 등을 토닥여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낯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마음 붙일 곳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래도 친정엄마라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날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나야. 뭐해? 뭐 하긴 답하지. 근데 무슨 일이야? 전화려다 하고?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너, 뭔 일 있어? 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시댁 어른들한테 잘하면서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게 살아. 그리고 중요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라. 엄마도 이래저래 눈치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애초부터 엄마한테서 애틋한 모녀의 정 같은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남보다 더 남 같은 반응에 더욱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그런 생각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니 진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는데요. 세상에, 몇 년이나 연락이 끊겼던 아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당장 아빠를 만나러 갔죠. 까무잡잡하게 탄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태까지 연락이 안 됐던 건데? 미안해, 윤희야.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 혹시나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됐어. 아빠한테 아무 일 없으면 된 거지. 시댁에서 살고 있다고? 아유, 참. 시어른들은 너한테 잘해주시고 혼자 애 낳고 사느라 힘들었지? 걱정스런 표정으로 이것저것을 묻는 아빠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도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애써 추스르고 그간 아빠가 살아온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크게 사업을 했던 아빠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꽤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절제부심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텨 그 위기를 극복하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폐가전 같은 물건들을 모아서 값나가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추출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먹고 살만하다는 아빠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그나저나
그럼 아빠가 사돈 댁에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손자랑 사위 얼굴도 한번 봐야 하고. 그런데 아빠가 그래도 괜찮겠니, 윤희야? 아빠는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괜찮지. 내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약속 잡을게.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전 모처럼 신이 났어요. 어릴 적 학교 행사 때문에 학교를 찾아온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빠가 한국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내 기가 막혀서. 하나밖에 없는 짤자식이 애 낳고 시집간 줄도 모르고 살았던 양반이 뭐하러 한국에 오셨대? 이제 와서 악독한 시모가 자기 딸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확인하고 싶으셨다니. 네? 아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사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건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늘 뻔지르르 하지. 처가 살림을 차리든 말든 딸이 애를 낳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양반이 무슨 낯짝이 그렇게 두꺼우실까?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아빠 그런 분 아니세요. 얘 또 시어미한테 뱁새 눈 뜨는 것 좀 봐라. 얘가 이렇다니까. 내가 얘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요. 암튼 난 자격 없는 사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밥을 먹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모진 찬바람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참 다행이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 역시 모진 시댁 식구들에게 빈정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봤지? 어머님이 왜 나한테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자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내가 이상하다고.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사냐? 엄마는 사고친 우리 거둠에서 사는데 사돈이란 사람들은 전부 다 나 몰라라 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엄마가 기분 나쁠 수 있지.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지 엄마 편을 드니까 열이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댁에서 살자 그랬어?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우리끼리 살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괜찮다며. 당신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편하게 해줄 거라며. 눈이 있으면 보라고. 당신 눈엔 내가 편해 보여? 아, 참.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듣겠나? 들으면 뭐 어때? 나도 이제 할 말 하고 살 거야. 우리 아빠랑 식사하자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천대받을 일이냐고. 당신이 말 좀 해봐.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왜 이래? 우리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벌컥 열곤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희들 밤중에 뭐하니? 윤희 너 내가 바깥사돈 안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참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저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해요. 저희 아빠와 식사 한번 하면서 인사 주고받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사고친 딸 자식을 나한테 떠넘기곤 연락 한 번 없던 사돈을 내가 꼭 만나야 되니?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럼 한 번쯤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좋잖아요. 저 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 편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얘가 정말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아니? 누군 너 같은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드린 줄 알아?
그저 내 새끼 인생이 불쌍해서 널 받아준 거란 말이다. 근데 어디 서운하다는 말이 함부로 나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오냐, 알았다. 그럼 바깥 사돈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전해라. 네,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다. 네가 이렇게 난리치니까 나도 궁금해지는구나. 어디 잘난 바깥 사돈 얼굴 한번 보자꾸나.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승낙을 내줬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 등 떠밀리듯 시작된 시집살이, 갖은 서름과 눈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인생이 고달파질 때마다 친정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마저도 사치였어요. 엄마는 본인이 생사는 게 우선이었고, 먼 타국으로 간 아빠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든든히 절 지켜주는 아빠가 계시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습니다. 어린애 같은 유치한 응석일지 몰라도 꼭 그러고 싶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늦어도 한참 늦은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저는 옷장 속에 썩고 있던 정장 원피스도 꺼내서 꼼꼼하게 손질해두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아버지의 첫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과일을 드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윤희야, 바깥 사돈은 이제 한국에서 뭐 하시니? 베트남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 있는 폐가정 같은 걸 모아서 재활용한다고 하던데. 뭐? 폐가전을 재활용한다고? 그럼 고작 하시는 일이 고물상이란 말이냐? 네? 글쎄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아이고, 이거 원 창피해서.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난 사돈이 고물상이라니. 아유, 속 터져. 시어머니가 먹던 사과를 탁 내려놓고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우라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다고 시댁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트남에서 대체 무슨 사업을 하셨길래 고물상이라니? 정말 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휴,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 건지. 판검사 며느리는커녕 고물상 딸 며느리가 뭐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구겨지다 못해 흉측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딴적을 거는 시어머니에게 상견례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빈주먹을 꽉 쥐며 인내를 했어요. 어찌됐던 딸을 맡아준 사돈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한참이나 이어진 시어머니의 푸념 덕분에 고대했던 날이 찝찝한 날이 됐지만 약속한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 혼자 나오실 테니 시댁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나오기로 했죠. 저와 남편은 오래된 경차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태우고 미리 예약한 한식당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깊숙이 숙이더군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저 윤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사돈끼리 얼굴 마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저도 몰랐네요. 예, 그러셨겠죠. 애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시집을 간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애비가 돼서 참 면목이 없어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들 하세요. 아니, 아무리 두 분이 따로 사신다지만
딸이 애를 낳고 시댁에 놀러 앉아 사는데 어쩜 두 분 모두 말씀 한마디가 없으십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다고 따님 성격이 고분고분하기랍니까?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상전을 모시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예, 사부인께서도 참 고충이 많으셨죠? 본의 아니게 애한테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꼿꼿한 시어머니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계난자리를 만들었던 후회가 밀려들더군요. 괜히 제 욕심 때문에 아빠를 난처하게 만들었단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친자식이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윤희 쟤 정말 당돌한 애예요. 시어머니 말이라고 순순히 듣는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애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챙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돈께서도 이해하시죠? 예, 물론이죠. 부모가 돼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참 죄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애들 잘 챙기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간 못하신 부모 역할 꼭 하셔야죠. 시어머니의 호통에 아빠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더군요. 아빠의 그 모습에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죠. 아빠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돈댁과 인사를 하고 우리 딸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스러우시면서도 기분이 상하셨겠죠. 그래도 아빠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딸을 위한 아빠의 마음이 짐작됐기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분을 삼키고 있었네요. 그런데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가 도저히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 인내심을 건드는 한마디를 하시고 말았죠. 그런데 사돈, 정말 아버지 노릇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고물상을 하신다던데 그걸로 어디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예? 고물상이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물상이라기보단 버려진 가전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분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세요. 그게 고물상이지 뭡니까? 결국 버려진 물건 치워다가 고철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물상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저 사돈,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만. 아니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왜 본인이 하는 일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세요? 고물상 맞잖아요. 아, 저희 집에도 못 쓰는 쓰레기 같은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사돈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작게나마 사돈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드려야죠.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친정아버지를 몰아세우는데 남편도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은커녕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가 치미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네 소원대로 사돈이랑 인사 나누고 있지 않니? 왜? 또 맘에 안 드는 게 있니? 아무리 제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시정일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무시? 고물상하는 사돈한테 고물상한다고 말하는 게 무시니? 그럼 뭐라고 하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평소에 저한테 그러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는 건 못 참겠어요. 헐씨고 누가 들으면 평소에 네가 내 말을 참 잘 들었던 걸로 오해하겠다. 그리고
딸 자식 팽개친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너 정말 정신 나갔니? 네, 저 정신 나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다고요.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절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말 왜 이래? 우리 엄마가 뭘 어땠다고 오버를 하냐고. 뭐라고? 아무리 당신 엄마라지만 너무 팬드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정상적으로 보여? 제가 물러서지 않고 아들 바득바득 쓰니까요. 이젠 시누이까지 나섭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애 낳고 사고친 언니를 걷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애는 저 혼자 낳아요? 나한테만 이러지 말고 아가씨 오빠한테도 한마디 해보라고요. 그리고 은혜라고 했어요.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놓고 사람 못 살게 구는 게 그게 은혜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 언니,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시집살이 호되게 시킨 줄 알겠네. 이들이 하나같이 결백하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짓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여태 제가 겪은 일들은 뭐고 제가 아파했던 일들은 뭐랍니까? 다툼이 번지는 바람에 분위기는 엉망이 돼버렸고 아빠의 얼굴에도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전 그저 사부인께 인사나 드릴 겸해서 자리를 마련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잊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돈이 아주 큰 실수하셨습니다. 가뜩이나 감정도 좋지 않은 사람 불러내신 것도 실수고 성질머리 더러운 따님 두신 것도 큰 실수십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독서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안 어른들끼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차가 같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던 탓에 주차장까지 어색한 동행이 이어졌고 그 사이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정중히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 기분 언짢으셨으면 마음을 좀 푸세요. 이렇게 가버리시면 제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아니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제가 제 아들 인생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받아들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나 쓰레기 취업하는 사돈은 없는 게 낫겠어요.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유은이랑 손주 데리고 가세요. 전 애들 이혼시키는 게 여러모로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따님이 제게 소리 지르고 달된 모습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그쪽이 알아서 데리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성질을 부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아버지 입장이 더 난처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라렸죠. 네, 잘 됐네요. 어차피 저도 어머니랑 사는 게 괴로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참 잘 됐구나. 너도 고물상하는 아버지 만났으니까 이제 힘든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라. 나도 우리 동혁이 잘 나가는 여자 만나게 해서 훌륭한 며느리 드리련다. 네, 그렇게 하세요. 부디 잘 되길 바랄게요.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 말다툼을 하니까 남편도 절 씩씩거리며 노려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런 집구석에 제 인생을 담보 잡혀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가요. 우리 가서 얘기해요. 차 어딨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 성화에 잠시 머뭇거린 아빠가 근처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시더니 차를 빼시더라고요. 이게 아빠 차예요? 네가 운전한다며. 자, 키 받고 운전석에 한번 앉아봐. 아빠가 저한테 키를 주시면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전 그 순간 그 차를 보곤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빠가 탄 차는 고급 외제차인 벤츠였어요. 한눈에 봐도 최고로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차를 모실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저도 당황한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아직 시댁 식구들이 있었기에 짐짓 아닌 척을 하곤 태연하게 운전석에 몸을 실었어요. 슬쩍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고물상을 하는 줄 알았던 사돈이 엄청나게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으니 상당히 놀란 것 같았어요. 그 표정들이 정말 볼만했네요. 물론 저도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죠. 곧 우리 아들이랑 제 짐 가지러 갈 테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그동안 아주 감사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숨만 푹푹 쉬는 겁니다. 외제차 때문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곤 핸들을 잡았습니다. 악셀을 살짝 밟아보니 차가 부드럽고도 시원스럽게 나가더군요. 눈미러로 경차 앞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아빠가 물었어요. 윤희야, 괜찮겠니? 괜히 아빠 때문에 집안에 분란만 만들었구나. 괜찮아, 아빠.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는데 아빠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 이제 나도 진짜 내 인생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래? 하긴 그런 시모를 모시면서 어떻게 평생을 사니? 아빠가 한눈에 봐도 아닌 것 같더라. 아빠가 너랑 우리 손주 사는데 하나도 불편 없게끔 해줄 테니까 진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아빠가 그럴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빠 잘 나간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랑 귀한 손주한테 아낌없이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시어머니와 갑을 세우고 남편과의 이혼이 코앞에 있었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빠라는 커다란 그늘 속에서 안도를 느꼈습니다. 근데 아빠, 진짜 고물상하는 거 맞아? 고물상하는 사람 치곤 너무 비싼 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어유 참. 제 질문에 아빠가 허탈하다는 듯 센 웃음을 짓더라고요. 하긴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일이니까 고물상이라고 해도 맞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린데? 자세히 좀 설명해줘봐. 아빠는 폐가전이나 못 쓰는 컴퓨터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그 속에 있는 값비싼 금속들을 뽑아낸다고 하시더군요. 이를 위해 한국에 큰 공장도 세웠고 일하는 직원 수도 10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아빠가 하는 사업은 고물상이 아니라 건실한 중소기업이 틀림없었죠. 실은 이 차도 너한테 주려고 새로 뽑은 거야. 응? 이 차를 나한테 준다고? 그래. 그동안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하지 못했잖니. 결혼 선물도 못해준 게 맘에 걸려서 우리 딸이랑 사위 타고 다니라고 일부러 뽑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지만 말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고생만 하고 있는 딸 자식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예요. 제가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며 시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희야, 그러지 말고 이젠 아빠랑 살자. 네가 이혼을 하겠다면 아빠 회사 변호사도 붙여줄게. 아빠 회사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옆에서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뜻 답을 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일까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빠에게 우선 시댁과의 일을 확실히 정리한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네요. 그리고 전 곧바로 시댁에 가서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한층 누그러진 남편이 절 살살 말리더군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진짜 나랑 이혼할 거냐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아보니까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나 당신이랑 진짜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게 이직 식구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야? 바라긴 누가 바란다 그래.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를 좀 해보자.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못난 꼴을 보여드려야 되겠어? 야, 네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니? 왜? 너도 우리 아빠 고물상 한다고 무시했잖아. 내가 또 언제 무시를 했다 그래. 됐고, 어머니 말처럼 이제 잘 나가는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아. 이제 앞으로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이혼 서류는 내가 따로 준비해서 보낼게. 남편에게 그렇게 일침을 날리곤 짐을 빼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아빠가 사는 집으로 옮겼어요. 물론 아빠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 남편과의 이혼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를 알아봤는지 절 설득하려고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예, 이혼이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나쳤던 것 같아. 아무리 섭섭해도 내가 사돈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감정이 먼저 앞섰어. 사돈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청중하게 됐을 텐데 내가 괜한 오해를 했지 뭐냐. 너도 서운한 마음 풀고 일단 집으로 들어오느라 우리 손자 얼굴 좀 보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손자보다 귀한 아들 끼고 평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 윤희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네 시내이도 너한테 함부로 굴었던 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는 동혁이 녀석한테도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우선 집으로 들어와라. 와서 얘기하자. 아니요. 전 할 얘기도 없고요. 그 집 구석에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 변호사랑 하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처음에 시댁에선 합의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강짜를 부렸지만 아빠가 붙여주신 로펌 변호사분이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어요. 미자료 대신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를 했네요. 지금 저는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경제적 지원으로 전문적인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고요. 전 육아와 함께 아빠 회사 일을 배우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요새 손자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사세요. 회사 일을 하시다 말곤 불쑥 손자가 있는 집으로 일찍 귀가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빠에게도 저처럼 따뜻한 가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제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행복한 기억이 없던 유년 시절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신혼생활 끝에 지금에 이르렀으니 제 입장에선 터널 끝 빛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시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악물고 끝까지 인내해서 행복을 만끽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꼭 아침에는 뜬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